중국 경제가 망가진다, 사라진다, 끝난다 이런 표현과는 좀 다른 생각이지만 그만큼 취약한 국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계속 금리 인하하는데 중국 인민이 저축을 더 늘립니다. 금리를 인하하는데 저축을 늘리는 건 그만큼 자국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거고, 시진핑이 지금 급한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당장 해결할 수 없거든요. 초고령화 세대 어떻게 바꾸겠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당장 그러니까 바꾸자는 의지는 불가능하죠.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역시 다른 두 가지 문제도 살얼음처럼 약한 고리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잔존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국제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적이 있었나? 이게 왜냐면은 남들 다 금리 내린다는데 얘네만 올린다니까 진짠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청산된다는 게 뭔지 근래에 들어서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세계 경제를 지금 표현해주는 하나의 짧은 문장을 OECD에서 어제 던졌거든요. 아, 네. OECD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기 전망을 냈는데 네. 거기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게 turning the corner. 사이클을 타는데 직선 도로가 아니라 터닝하고 코너를 터닝하는 거예요. 코너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뭐 하는 구간이야? 불안한 구간이에요. 그쵸. 이때 사고 나거나 이때 부딪히고 그래요. 속력을 줄여야죠. 그렇죠. 속력을 줄여야 돼요. 근데 이 코너를 지금 돌고 있는 중인데 이 코너를 돌면 괜찮을 수 있다. 물가는 안정화되고 금리를 저금리화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이제 전속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오긴 오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코너를 돌고 있는 구간이니 불안한 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기회도 분명히 있지만 잘 되면. 그렇죠. 잘 되면 이 리스크 요인들을 잘 이겨내면 안 넘어지면 근데 넘어질 수도 있는 조마조마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죠. 근데 여기서 좀 우려할 만한 리스크 요인 하나만 꼽아라. 네,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엔캐리 청산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엔캐리 청산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엔캐리 청산은 이미 청산이 진행되고 있다. 제가 판단하는 건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를 추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추계를 했는데 그 추계하는 게 엊그저께 했더라고요. 사실 불가능해요. 사실 나름대로 불가능. 이제 뭐 숙제하듯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숙제하듯이 한 거죠. 3.4조 달러라고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얘기해주긴 했는데 예. 내용 보니까 이게 맞나? 아무튼 열심히 하신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확실하진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들. 근데 뭐 어쨌든 그게 왜 어렵냐면 가계의 그 FX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은행이 빌린 그렇죠. 것도 은행도 있고, 있고 헤지펀드들이 하는 그렇죠. 것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공공 부문에서도 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도 할 수 있는 그쵸. 거니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뭐 다 추계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의 소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개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는 절차가 언제 시작될까 그것을 가지고 순유출과 순유입을 계산하죠. 근데 이걸 왜 계산하냐면 순유입은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금리 지금 인상했지만 미국 금리 지금 5.0%예요. 둘이 50bp 나 금리 낮춰서. 격차가 여전히 많이 나요. 여전히 나고요. 미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3.5%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일본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0.5%라고 했을 때 종착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3%포인트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도 일어나지만 엔캐리 청산도 일어나요. 근데 그것 중에 뭐가 더 많냐가 엔캐리 청산이 되겠죠. 근데 엔캐리 청산액이 트레이드액보다 훨씬 더 커지면 문제가 될 텐데 지금은 순유출보다 엔캐리 트레이보다 순유입 다시 청산되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24년 7월부로 그러니까 청산 절차는 일어났는데 그 청산 절차가 강하냐 급속도로 전개되냐 대대적으로 전개되냐 아니면 그냥 완만하게 조금씩 그냥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엔캐리 청산은 정상적인 절차 아닐까요? 금리 격차가 높았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일어났다면 뭐 수익 실현하고 다시 청산되는 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절차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가져다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청산 절차는
일어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만 보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하는 여정에서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일어나거나 또 동시에 같이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공포감이 크게 조성되거나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시나리오로 제가 한번 제시해 봐 드릴게요. 왜냐하면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감이 있을 때 미국 비컷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고 네. 그런 지점에 강달러 기조가 크게 꺾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찾아오고 그때 엔캐리 청산 절차.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차 때문에 일어나지만 엔캐리 청산은 환율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어떤 지점에 그런 게 높을까? 저는 24년 4분기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4분기가 심상치 않다. 왜 심상치 않냐? 제가 미국 경기를 다른 어떤 전문가보다 상대적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L자형 경기 침체. 그러니까 IMF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성장률 2.6%, 내년 성장률 1.9%. 이 정도면 미국 경제 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해당돼요. 저는 이렇게 미국 경제를 시나리오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B컷을 내린 것은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 고용이 붕괴된 게 아니라 고용노동 시장이 냉각되고는 있는데 그냥 놔두면 심각하게 냉각될 수 있다 라는 판단해야 한 거예요. 맞아요. 욕조 물이 뜨거웠는데 점점 미지근해진 거예요. 근데 놔두면 차가워지니까 뜨거운 물을 분 거예요. B컷으로. 그래서 차가워지지 않게 방어한 거예요. 그렇지만 B컷의 영향은 언제 작용될까? 10월에 작용될까? 아닙니다. 11월에도 아닙니다. 12월 중후반에나 작용이 될 겁니다. 12월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다면 그럼 12월 고용 실적은 1월에 보거든요. 10월, 11월, 12월 동안 발표되는 예를 들면 제조업 지표 혹은 서비스업 지표,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바로 받지 않은 상태의 지표들 발표니까 당장 생각해 보세요. 10월 발표되는 지표들은 금리 인하와 무관한 지표들이에요. 9월 그쵸. 상황이니까. 심지어 3분기 GDP 속보치도 10월 말에 발표될 겁니다. 오늘 밤에 미국 GDP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이건 2분기예요. 심지어. 전혀 금리 인하와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 B컷이 반영되기 전 단계의 그 실물 경제적 효과가 4분기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라와 소뚜껑을 구분하지 않고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거죠. 만약에 실물 경제적으로 미국 경제는 자라의 모습일 텐데 아니면 뭐 자라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소뚜껑을 보고 자라일지도 몰라 하고 과잉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지점들이 충분히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고용지표 발표될 때마다 그쵸.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되고 그 고용지표가 만약에 실업률이 미국이 4.3, 4.2를 기록하는 중인데 4.3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연 실업률 4.5를 통과하거나 그렇게 되면 상당한 고용 붕괴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으로 주가가 조정되는 절차가 있을 텐데 그때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도 같이 작용될 거라는 거죠. 같이죠, 같이. 그래서 4분기에 나타날 심상치 않은 일들을 잘 골라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실업률 나올 때마다 좀 긴장할 것 같긴 해요. 그죠? 긴장.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한번 호되게 당해가지고 그때 이제 8월 5일 날 기억이 너무 선명하니까 맞습니다. 실업률이 언제 나오는지도 이제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첫 달 금요일 날 나온다는 거 다 알아버렸어. 네.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제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밤에는 술을 한잔 하다가도 네. 실업률이 9시 반에 뭐야 이거 예. 이런 거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연말까지 이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미국에서 영향을 주는 거고 그렇죠. 또 이제 일본에서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될 텐데 지난주인가요? 우에다 총리가 얘기한 걸 보면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또 강세가 되니까 또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기분이 좀 바뀌네요. 뭐 이러면서 네, 물가 네. 좀 잡힌 것 같은데 뭐 이런 뉘앙스를 그렇죠. 좀 풍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를 계속 강행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어려운 숙제다. 그러니까 그 숙제를 내긴 냈지만 그 숙제를 이루고자 하지만 사실 그 숙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이 그런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성장세가 다시 제로 성장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냥 제로에 거의 부합합니다. 0.1%. 24년 성장률이. 그게 성장 둔화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 인상은 일본 경제 반짝 23년에 나름 1.7% 정도 성장했는데 근데 그 성장세를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금리 인상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 금리 인상했다가 다시 잃어버린 30년 올까 봐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하방 압력이 지금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물가 상승률이 한때는 뭐 4%까지 기록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죠. 드디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왔다. 그런데 지금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금리 인상까지 했다가는 불지피는 거죠. 그쵸. 기름 붓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살려놓은 불신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인데 2%를 밑도는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경제 성장률도 나름 이렇게 회복됐는데 다시 제로 성장 혹시나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아니야? 0.1% 성장이면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성장이고 자칫 잘하면 뭐 0.5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국면에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간신히 나왔는데 다시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하고 싶죠. 중앙은행 입장에서 나름 통화정책 정상화 하고 싶죠. 금리 인하 카드를 갖추고 싶겠죠. 그러나 그런 갖고 싶은 숙제이긴 하지만 그걸 이루기는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제가 왜 엔캐리 청산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금리 인상 안 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만으로도 미국의 비컷 기대감만으로도 엔캐리 청산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상에서 일본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달러 가치의 약세화가 되면 엔화 가치의 강세화가 전개될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그런 국면에는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언론에 아니면 실제 액션을 취하면 그 엔캐리 청산의 힘은 더 강할 수 있겠지만 그래 급속한 엔캐리 청산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청산 절차는 이미 시작됐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캐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 경제는 얼마나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진핑이 정책을 내놓긴 한 것 같아요. 그 정책을 다시 이제 꺼내들긴 했는데 이게 이제 부양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런 질문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시진핑이 지금 급한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망가진다, 뭐 아니면 사라진다, 끝난다 이런 표현과는 좀 다른 생각이지만 그만큼 취약한 국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취약한 부분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첫 번째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리긴 어려워요. 우리 한국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연간 기준으로 0%대 플러스를 유지하니까 뭐 월별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연간 기준으로는 플러스를 유지하니까 디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진 않아요. 근데 8월 말에 발표된 IMF가 이 디플레이션 Vulnerability Index,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표라는 것을 가지고 중국을 진단했는데 디플레이션 취약국으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만큼 중국은 목표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2%잖아요. 근데 중국은 3.5예요. 그러니까 목표 물가가 높기 때문에 같은 0이라고 해서 0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0%의 물가 상승률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마이너스 1.5의 느낌인 거예요. 그 차이값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디플레이션의 취약한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22년 중반부터 계속 마이너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취약 상황에 놓였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왜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였나를 들여다볼 때 그 놓인 배경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부동산 침체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안 좋고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관련 산업까지 다 합하면 광의의 부동산 산업으로 보면 중국 GDP에서 30%가량 차지하거든요. 중국
부동산 산업에 들어가는 이 GDP 규모가 그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 투자, 우리 고정자산 투자라는 영역에서 설비 투자 외에 건설 투자 부문이 있는데 그 건설 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꺾입니다. 24년 하반기까지 계속 꺾여 들어갑니다. 거래량도 꺾이고 착공 건수도 꺾이고 투자액도 꺾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분양 주택인데 중국의 빈집이 뭐 높게는 1억 채가 넘는다라는 영국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걸 추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가장 낮게 추산한 한 언론이 6천만 채라고 표현했어요. 크게는 뭐 1억 채 이렇게 많은 빈집이 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수 경기 침체인 거예요. 내수의 일부가 투자인데 건설 투자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수요 둔화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첫 번째가 부동산 경기 침체고 두 번째가 내수 침체인데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기준선을 밑돌고 L자로 기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계속 금리 인하하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중국 인민이 저축을 더 늘립니다. 금리를 인하하는데 저축을 늘리는 건 그만큼 자국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거고. 불안하니까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 침체가 있고 계속되는 그럼 이게 결국 합하면 수요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건데 아하.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해외 직접 투자 유출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굉장히 많았다가 2015년까지 약 17년 정도부터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훨씬 많아졌죠. FDI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외 기업이 중국에 공장 짓는 건 이제 멈췄고 중국 기업이 해외에 공장 짓는 거예요. 기업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수 둔화 이런 것들이 디플레이션을 야기하는 하나의 동력이라고 볼 수 있고 디플레이션의 함정, 또 부동산 경기 침체의 늪, 내수 침체의 늪, 또 공장의 이동, 돈의 이동 이런 걸 고려하면 유동성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금리를 더 인하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 이게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중국식 경제에서는 더군다나.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종합해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그 어려운 늪이나 함정이라는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어려운지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의 상황이 참 우리나라 얘기할 때도 참 우울했는데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참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답답하고 뭐 그런 상황이 답답합니다. 네. 이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바로 이어서 예. 이제 그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18가지 2025년을 결정질 18가지 경제 트렌드를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일본, 중국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하시니까